여름이 되면 항상 물귀신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예전에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물귀신이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첫 번째 방법은 물귀신이 물속에서 기다리다가 네가 지나갈 때 다리를 잡거나 심지어 몸에 매달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물속으로 끌고 가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물귀신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름을 불러. 네가 그 소리를 보고 가면 익숙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멍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걸 목격하게 돼. 세 번째 방법은 주로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해. 이 경우는 보통 외로운 영혼들이 따르는 경우인데 그들은 이미 내 뒤에 따라다니고 있다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영장의 배수구를 이용하거나 내 다리에 쥐가 나게 해서 널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물놀이를 할 때는 가급적 친구와 함께 다니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거든. 오늘은 물귀신에 관한 영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보내준 사연을 바탕으로 내가 1인칭으로 편집한 거야.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발생한 일이야. 음력 7월이 가까워질 즈음이었는데 그때 형이 말했어. 토요일에 내 친구들이랑 우탄 폭포에 물놀이를 하러 가는데 너도 갈래? 나는 형에게 아니 난 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있을래라고 말했어. 그리고 토요일이 됐어. 그날 저녁 형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세상에, 오늘 일이 진짜 오싹했어.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형이 이야기를 시작했어. 우리 친구들 여러 명이 함께 갔는데 그중 몇몇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그중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친구를 업고 물에서 놀고 있었지. 그런데 중간쯤 가서 그 커플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더라고. 형은 그때 당황해서 바로 사람이 빠졌다. 빨리 와봐 라고 외쳤대. 그런데 다들 반응이 늦었는지 그 커플이 가라앉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대. 형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러 갔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 커플이 물에 가라앉기 전에 둘 다 눈이 멍한 상태였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았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대. 형이 물속으로 잠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대. 남자가 여자를 업고 있었는데 둘 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천천히 형을 쳐다보면서 가라앉고 있었대. 형은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 나중에 형이 그들을 물가로 끌어올리고 나서 남자의 얼굴을 두드렸대. 그제야 남자가 힘껏 숨을 쉬더래. 형이 물어봤대. 너희 둘 왜 구조 요청도 안 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어? 그 남자가 말하길 아니 우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 마지막에는 거의 숨도 못 쉴 뻔했어. 형은 그들이 겪은 것과 자신이 본 상황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대.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형이 계속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본 상황을 말해줬지. 그때 모두가 더 이상 물놀이를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데려가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들 하니까. 그 후로 형과 친구들은 물놀이할 기분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룻밤 묵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대. 형도 그날 이후로 별일 없기를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갔어. 나도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아무 일도 없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일주일 후 형이 심각하게 아파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 형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데 참을성이 강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 형이 말했어. 몸이 너무 안 좋아. 나 좀 데려가 줄래? 그 말을 듣고 나는 곧바로 형을 데리러 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형이 체온을 재봤어. 체온계는 39.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 이건 안 되겠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자. 병원으로 가는 길에 형은 계속해서 빨리 가라고 재촉했어. 등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했지. 다행히 병원이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었기에 곧바로 응급실로 갔어. 간호사는 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실로 안내했어. 그때 형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형이 앉았던 자리가 모두 젖어 있는 걸 발견했어. 형은 몸이 불편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고 말했어. 이후 링거를 맞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열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어. 의사는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고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어. 결국 형은 입원하게 되었고 다음날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어. 형은 병원에 입원한 후로 계속 잠만 잤어. 간호사가 기계를 가져와서 기계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면 호출벨을 누르라고 했어.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기계에서 소리가 나서 벨을 눌렀고 간호사가 와서 확인했지만 같은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됐어. 이번에는 의사가 직접 와서 형을 불러보라고 했어.
내가 형을 불렀더니 형이 한번 대답하고는 다시 잠들었어. 그때 의사가 말했어. 당신 형님 상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냥 열이 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중환자실이라니. 상황이 급박해서 나는 먼저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고 남부에 계신 엄마에게도 상황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어. 엄마가 말씀하시길 어쩌다 이렇게 됐니? 오늘 마침 귀문이 열리는 날인데 너희 어디 갔다 왔니? 나는 아니 어디 간 건 없는데 형이 지난주에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사람을 구한 적은 있어요. 그게 영향이 있는 걸까요? 라고 대답했어. 엄마는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어. 나중에 보니까 형이 진단서에 급성 폐혈증이라고 적혀 있었어. 다음날 면회 시간이 되어 병실에 갔는데 형의 목, 손, 발 그리고 사타구니까지 전부 튜브가 꽂혀 있었어. 형은 내가 오자 웃으면서 말을 걸었지만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또 호출벨을 눌렀고 의사가 와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진단했어. 의사는 형의 폐에 무언가가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것 같다며 나에게 서명을 요청하고 수술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게 됐어. 조금 후에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폐에 특별한 병변은 없지만 폐 안이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 의사는 기계를 보여주며 여기에 물이 가득 찼다고 설명했고 그 후에 기계로 폐 안의 물을 천천히 빼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중간쯤에 의사가 다시 말했어. 이상하네. 방금 물을 뺐는데 또 물이 차네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 후에 의사는 나에게 일단 집에 가라고 했어.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사촌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의 상태와 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던 일을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내 사촌 형은 수행 중인 사람이거든. 사촌 형은 그때 스피커폰을 켜두고 있었는데 사촌 형이 나에게 물었어. 너희 형이 사람을 구할 때 감사 인사로 홍바오를 안 받았니? 나는 아니 안 받았어. 라고 말했어. 그러자 사촌 형이 말하길 사람을 구했으면 반드시 홍바오를 받아서 운을 돌려야 한다고 했어. 10위안이라도 좋으니 운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때 옆에 있던 사촌 여동생이 말했어. 폐에 계속 물이 차는 거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폐에 물이 차잖아. 그러자 사촌 형이 급하게 말했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지장보살이 있는 사찰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나는 바로 지장보살 사찰로 달려갔어. 거대한 지장보살의 조각상을 보며 나는 공손하게 물어봤지. 지장보살님, 제 형이 사람을 구한 게 귀신이 사람을 데려가는 걸 막은 건가요? 성배가 나왔어. 지장보살님, 제 형이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배가 안 나왔어. 그럼 도움을 주실 필요가 없나요? 성배가 나왔어. 이미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성배가 나왔어. 사람을 구할 때 정말로 홍바오가 필요한가요? 성배가 나왔어. 지금이라도 홍바오를 받는 게 효과가 있나요? 성배가 나왔어. 이쯤 되니 내가 알겠더라고. 부족했던 건 그 홍바오였던 거야. 그 후 나는 지장보살에게 만약 제 형이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한다면 제가 지장경을 10번 필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후 사찰을 떠났어.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구조된 그 커플에게 연락을 했어. 그 남자가 말하길 그때 형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형이 받지 않았다고 했어. 이후 그들은 바로 병원으로 와서 나에게 홍바오를 건넸어. 나는 그 홍바오를 받아서 형이 누워있는 병실로 갔고 형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 홍바오를 형의 베개 밑에 넣었지.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 엄마가 말하길 너희 형이 사람을 구하고 홍바오를 안 받았니? 나는 엄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시길 지금은 기월이라 절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젯밤에 내가 자주 가는 성모궁에 가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문을 두드렸지. 한참 동안 두드리니까 한 명의 사제가 나왔어. 그분이 나오자마자 네 아들이 사람을 구하고 홍바오를 안 받았지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분이 내 형의 옷을 신성한 신상 밑에 두어야 한다. 성모님이 긴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했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장보살님도 이미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성모님이었을까? 나중에 엄마가 말하시길 성모님께서 3일 안에 내 형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어.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사촌형이었어. 사촌형이 말하길 지금 내가 자주 가는 왕야신의 신당에서 상담 중이야. 신령님께서 지금 내 형이 갔던 곳에 많은 물귀신들이 있어서 사람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 내 형이 구한 사람은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라서 그 귀신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병원의 이름, 층수, 병상 번호를 알려줘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정보를 알려줬어. 약 2분 후 사촌 형이 다시 전화를 했어. 신령님이 말하기를 그 물귀신이 지금 병상 옆에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성모님께서 병상 옆에 병사를 보내 보호하고 계신다. 왕爺님께서는 5날 안에 내 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라고 했어. 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 성모님은 3일 만에 깨어난다고 하셨고 왕爺님은 5날 안에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형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후 3일째 되는 날 나는 병원에 가서 형을 보았는데 형이 더 이상 의식 없이 누워있지 않았고 정말로 깨어났어. 마침 의사도 회진을 돌고 있어서 나는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형이 중환자실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안정되면 최소 2주 정도는 더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데 다음날 형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 그리고 5번째 날에 태어나게 되었어. 이 모든 일은 먼저 고생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 덕분이야. 정말 감사드려. 하지만 이 일에서 가장 신비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은 2주라고 예상하셨지만 성모님은 3일 만에 깨어난다고 하셨고 왕爺님은 5일 만에 태어난다고 하신 점이야.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운명적으로 정해진 일인지도 모르겠어. 퇴원 후에 형이 나에게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본 것을 이야기해줬어. 형은 그날 계속해서 눈 가장자리에 사람 형상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고 했어. 그 그림자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고 갑자기 오른쪽 얼굴 옆에 나타났다가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고 또 왼쪽으로 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병상 옆에 서서 의사가 환자에게 호흡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환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야. 깨어나기 직전에 베개 밑에서 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어. 그건 내가 홍바오를 넣어둬서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형에게 인터넷에서 사람을 구할 때 홍바오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 10위안이라도 상관없으니 꼭 받아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누군가 사람을 구하고 홍바오를 받지 않아서 4년 동안 불운이 따른 사건이 있었고 이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왔었다고 설명했어. 형은 이제 알겠다고 했지. 그 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어. 그리고 나는 약속한 대로 지장경을 10번 필사했어. 이번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로부터 1년쯤 지나 같은 시기에 한 남학생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바로 그때 형이 구했던 커플이 가라앉았던 장소였기 때문이야.